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세미나 수시편의 개요 파트를 맡은 최윤서입니다. 이 파트는 수시 전형에 대한 멘토님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시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들 입시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한 저도 헷갈렸던 용어들과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로만 구성하였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수시 전형의 기본인 내신입니다. 내신이란 대학교 진학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각 과목마다 산출된 내신 성적의 단위수를 반영하여 평균을 내면 최종 내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보통 짧게 줄여 수능 최저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는 대학이 수시 합격자를 선별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 기준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는 주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집니다. 만약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면 입시 결과는 과거에 비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필수 응시 과목 및 2등급 이내와 같은 최소 충족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위 표를 보시면 성균관대의 경우 지원자의 계열에 따라 탐구 과목을 제한하기도 하고, 건국대 자연계열의 경우 확률과 통계는 응시할 수 없고 탐구 과목은 과학 탐구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고 전형과 멘티의 계열 등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요강은 꼭 읽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는 성적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원점수와 과목 평균, 석차 등급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과 단위수를 통해 해당 학생의 평균 등급을 산출해내기도 하고 표준 편차를 통해 해당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독서, 문학, 수학 원투, 영어 원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성적이 ABC로만 나오게 됩니다.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성적에 반영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량 평가를 하는 대학교의 경우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하기도 하고 일부 우수한 과목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 수시 선발 시 두 학생이 나머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비교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등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기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는 심화국어, 기하, 경제수학, 물화생지 2 과목 등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의 형태와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입시 전략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전형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흔히 지균이라고도 불리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쉽게 말해 지역 간의 학생 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경남 지역에 사는 학생이 부산대에 지원할 때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으로 지금 설명드릴 단위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멘티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위수란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즉 과목별로 배당된 수업 시간인데요. 과목의 단위수에 따라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최종 내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른쪽 표는 학생 A와 B의 성적을 나타낸 것인데요. 원점수를 보게 되면 각각 80점과 100점이 하나씩 있어서 최종 성적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위수를 보게 되면 도덕은 1, 국어는 4로 단위수가 높은 국어의 성적을 더 잘 받은 학생 B의 이수 단위 가중 평균이 96점으로 84점을 맞은 학생 A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양적으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표준 편차가 낮고 평균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이는 커지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특목고의 표준 편차는 5에서 9,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는 15에서 20, 그렇지 않은 일반고는 25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과목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이 이수 단위 가중 평균이라면 표준 편차는 해당 집단의 수준과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올해 수시 전형의 변화된 포인트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2024년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되고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일부분이 대학 입시에 미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생부 종합 전형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 5천 명 증원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기회균형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학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 의학 계열은 2023학년도에 비해 283명이 증원된 1,452명을 34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약학과는 작년에 비해 66명을 증원한 427명을 20개의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마지막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의 과학탐구 2 과목의 필수 응시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이러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자연대, 공대, 농대, 사범대의 일부 학과와 의과대학에서는 물리, 화학, 원투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입학 정원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 모집 비율이 1% 확대된 것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2024년도 수시 전형 일정입니다.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멘토링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3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중 3일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2024학년도 수능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에 시행되고 수능 성적은 12월 8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까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유의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소개될 사항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멘티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4년제 대학은 6회, 그리고 전문대학은 무제한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수능 이후에 2차 수시 모집을 하는 전문 대학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합격하면 이후 정시 전형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시 지원 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은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 전형의 기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소개를 맡은 인재개발부 11기 최지우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 전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현 교과 전형 입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라 나뉘는 유형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신별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본 후에 교과 전형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멘티에게 전해주면 좋을 정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대표적인 대학 입시 수시 전형 중 하나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평가에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기 때문에 이전 합격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서 다른 전형들에 비해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나 저사고 등 교구 유형이나 비교과에 따른 변수가 가장 적은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현 2024 입시에서 교과 전형 내의 특별한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대학의 증가, 서류평가 시행 대학의 증가, 학교장 추천 인원 증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재학생에게 유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평가 요소입니다. 교과와 관련해서는 각 교과목의 내신 성적은 기본이고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이수 단위를 고려하는지,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면접고사의 경우에는 영상 업로드형, 대면 및 비대면 이렇게 분류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유형도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추천 인원 제한 또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중 올해 특별한 변화가 있는 평가 요소들을 중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외대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에 접어들어 반영하게 됨으로써 서울 소재 모든 상위권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표는 대학별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성취도에 따라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표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정성평가를 하는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반해서 정성평가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했습니다. 왼쪽의 표는 지역별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과 적용하지 않는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미적응 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권 대학도 무려 50%가 넘게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60%가 넘는 비율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수도권 일부 대학의 최저 기준을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은 작년도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중 3과목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과목 중 3과목의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로 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요소는 서류평가입니다. 다음의 표는 올해 교과 전형 중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과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도권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에서 서류평가를 20에서 30%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건국대와 동국대를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멘티의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멘티에게 추천하면 좋을 유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다음의 표는 대학별로 졸업생 지원 제한 유무와 고교당 추천 인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세로열을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교당 추천 인원을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고 건국대와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추천 인원의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크게 증대한 대학은 2배로 증가한 서강대와 2배 이상 증가한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세로열에 지원 자격의 경우에도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를 제외한 수도권 대학들이 졸업 연도 지원 제한을 걸어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의 경우에는 졸업생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 자격에 제한을 걸어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형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평가 요소들을 종합해서 전형 유형을 분석해 보았는데 크게 교과 성적, 즉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유형과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유형,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의 표는 수도권 일부 대학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에 있는 가천대 학교의 경우에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고 우수한 4개 학기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학기를 40%, 그 다음에 30%, 20%, 10%의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유형은 과목별 혹은 학기별로 편차가 큰 멘티들에게 추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면접고사를 함께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가천대가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일부 대학의 교과와 면접이 합쳐진 전형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가천대, 의대, 한의대, 약대의 경우에는 2단계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50%의 높은 비율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서류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다음의 표는 일부 수도권 대학의 교과와 서류가 합쳐진 전형 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있고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를 반영합니다. 앞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신별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예측한 지표입니다. 교과 전형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기 때문에 이전 합격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한 대략적인 수치이며 절대적인 지표가 아님을 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문계열 1등급 때는 서울교대, 한양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 있고 자연계열 1등급 때는 한양대, 가톨릭대,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멘티들에게 전해주면 좋을 팁입니다. 앞서 평가 요소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요소에 따라 환산 점수가 달라지는 점과 학과, 학교별 가중치를 고려해서 멘티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 구조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산출 방법은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지원할 대학의 평가 요소를 확인한 후 이에 노력을 고루 분배하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과 우수자는 중복 합격자의 경우가 많으니 추가 합격 결과도 필수적인 참고 지표입니다. 교과 전형의 특성상 대부분 최근 입시 결과와 비슷한 선상이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입시 결과를 찾아서 가능한 합격선을 참고해 지원할 것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높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합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내신 3, 4등급대의 학생들도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면 높은 최저 기준을 필요로 하는 전형에 지원하여 이를 달성하면 낮은 내신을 높은 수능 성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에 따라 합격선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수 구조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전달해 주시면 멘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시 입시 세미나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을 맡은 인재개발부 10기 김준호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를 하는 전형으로 내신은 물론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생활기록부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전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과 내신 성적과 관련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비교과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종에서 빠질 수 없는 면접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과 내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큰 틀 안에서 수시 전형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높게 맞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내신의 중요성이 덜하고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은 피지컬이고 학교 생활기록부는 옷이란 말도 있듯이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멘토분들이 멘토링을 하실 때 내신 등급을 올렸던 수기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최윤서 단원께서 개요 파트에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2022학년도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신설되어 9등급제의 상대평가 과목들이 아닌 절대평가 과목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학업 부담이 적은데요. 본인의 현재 내신 성적과 앞으로의 전략을 고려해 공부 부담을 덜기 위해 진로 선택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등급제가 적용되는 일반 선택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 부분도 2024학년도 입시까지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새롭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여러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 제도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고교학점제를 겪은 세대가 아니라 이번 수시 세미나를 하면서 열심히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그리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선택한 과목의 특정 이수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로 그 학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정 이수 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사진에 있는 표를 보시면 한 학기에 총 16회 수업을 들으면 1학점이 인정이 되고, 이는 학사 운영 유연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 대학에서 차용하는 시스템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 학점 역시 192학점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정말로 듣고 싶은 과목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을 배우기 위한 발판으로 대부분 1학년 때 수강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의 평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현재 진로 선택 과목에 적용된 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여 이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성취평가제의 경우 9등급제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서 A, B, C와 같은 알파벳으로 자신의 점수가 매겨져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변화하는 학교를 멘토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멘토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과 멘토링을 할 때 본인이 재학 중인 학과에서 어떠한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올라오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 위한 진로 수업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오른쪽의 PPT는 제가 직접 중학교 멘토링에 사용하는 PPT 자료인데요. 이 학과 멘토링과 함께 진로를 찾아주는 멘토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부분은 바로 비교과 부분입니다. 비교과 부문은 우선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을 제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어떠한 부분에 강점을 두고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들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각각 500자씩 기재하실 수가 있어서 학생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여 선생님과 좋은 유대 관계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위 항목에서 교과 내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내용을 채워나간다면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위 부분은 학생의 1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담임 선생님께서 기재해 주시는 부분이며 3년 동안 총 3번, 연간 500자가 기재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학급 자치를 통한 리더십과 같은 인성적인 부분에 관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내에서 주어진 창체 시간 등에서 한 활동들을 기재하는 칸이며 연간 500자가 주어집니다. 칸 수가 그리 많지 않으니 이곳에 학교에서 한 활동들을 모두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핵심적이고 굵은 내용들을 소수 기재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진로 활동인데요. 연간 700자의 글자 수 제한이 있으며 이 역시 학교 내에서 한 진로 탐색 활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누구나 다 하는 진로 탐색 검사 활동의 기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탐구한 심화 활동들을 이곳에 기재하여 내실 있게 자신의 진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마음이 맞는 학생들끼리 힘을 합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나머지 칸들은 학교 내에서 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든 반면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이든 학생들끼리 직접 설계하고 동아리 시간 내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접 본인이 기획한 프로젝트 등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봉사활동입니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더 이상 개인 봉사활동 시간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 등으로 교과목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봉사 역량과 진로 연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수상 경력입니다. 이 역시 앞의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경력을 채우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입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독서 같은 경우도 한 학기 이제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는 위 표는 2020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학생생활 기록부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변화된 것을 한눈에 들어오게 만든 표인데요. 파란색 글씨의 경우 2022, 23학년도 대입에서 변화한 부분이고 빨간색 글씨는 24학년도 대입에서 변화한 부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특히 미반영되는 부분이 많으니 이를 꼭 체크하시어 멘토링을 함에 있어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변화점 3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미반영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멘토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멘토분들도 있어 언급드리려고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학과 멘토링이나 면접 멘토링을 할 때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의 대입 미반영입니다. 이 부분이 2024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변화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 및 중요도가 줄어들고 대신 기재되는 다른 부분의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의 다른 기재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간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으라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과 세트,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 기재되지 않은 이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을 잘 녹여서 작성한다면 생활기록부 상에 명시되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입학사정관분들은 위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노력했다는 것을 더 잘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강조점으로는 바로 교과 세특의 강조입니다. 다른 부분의 분량은 줄어들거나 미반영이 되는 실태로 변해가는 반면 유일하게 글자 수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과 세특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잘 모색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로 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간소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교육부는 중요한 부분을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과 세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이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학생부를 잘 챙기는 것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니 멘토분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진 변화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멘티들에게 어떻게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드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실 수 있는 저만의 꿀팁 2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서술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를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한 느낀 점 만들기입니다. 특정한 활동을 진행하고 소감을 작성할 때 단순히 느낀 감정을 위주로 적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느낀 점을 적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면 진로에 관하여 한 발 더 나아가 고민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한 느낀 점을 서술하는 부분은 꼭 멘티들에게 조언해 주시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면접 부분입니다. 면접에는 크게 생활기록부 기반형 면접과 제시문 기반형 면접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은 생활기록부의 완벽한 숙지가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질문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알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단순 사실 확인 질문입니다. 자신이 생활기록부에서 했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을 원하는 질문이 대표적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질문의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직무나 진로와 관련하여 연관점을 서술하라고 하거나 관련된 시사와 관련하여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본인의 생활기록부 내에 기재된 하나하나의 활동을 모두 분석하여 최소 100개 이상의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이를 활용하여 모의 면접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형 면접 유형입니다. 우선 제시문의 시사 및 유형이 각 대학별로, 전공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기출문제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다른 학교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먼저 풀고 준비하는 대학교의 기출은 맨 마지막에 두었다가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시문을 읽을 때에는 제시문을 읽기 전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대학별로 제시문을 읽는 시간, 읽는 동안 필기 여부, 질문을 미리 주는지 여부 등도 상이하니 대학별 모집 요강이나 없다면 입학처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을 멘티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서울 주요 14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각 대학의 전형들 중 약 50%가량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면접 전형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시로 두 학교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건국대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 내에서도 면접을 보는 전형과 안 보는 전형이 따로 존재하고 고려대학교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면접을 보나 단 2단계 전형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각 전형마다 상이하니 꼭 멘티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 꼼꼼히 확인을 해달라고 조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앞서 개요 파트와 교과 파트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저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학교에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의 전형들 같은 경우 수능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내신이나
생활기록부가 조금 약하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들입니다. 주로 면접 전형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1차 전형에서 많은 배수의 인원을 뽑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전형을 조사한 결과 위 5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선택 과목에 따라 최저 학력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5개 대학 중 서울대학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공계열의 특정 학과는 과학탐구 중에서도 모든 과학탐구 과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물리나 화학 등의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하는 데에 뒷받침되는 기본 과목들을 수능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변화에 따라 다른 학교들도 뒤따라갈 수 있으니 멘토분들은 유의하시어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유의점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팁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인데요. 각 대학교에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어 대학교의 인재상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야 좋은 생활기록부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짜임새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멘티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멘티들에게 참고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 파트를 맡은 인재개발부 10기 김준호 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부 10기 조아리 멘토님께서 준비해주신 논술 전형 소개 대독을 맡은 인재개발부장 조하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명확한 전달이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여 제가 대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논술 전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술 전형의 진행 과정과 계열별 논술 구분, 논술 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멘티에게 알려주면 좋을 팁까지 알아본 후에 논술 전형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란 학생부의 내신이나 비교과 활동보다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서술하는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논술고사는 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문을 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써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논술 전형의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 증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016명을 모집했던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는 11,214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여 전체적으로는 0.1%포인트 증가했으며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등의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증가의 요인입니다. 그 외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논술 전형이 폐지되어서 188명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대학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의논술입니다. 모의논술이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논술 시험입니다. 보통 4월에서 6월에 신청 그리고 시험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보통 인터넷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시행 여부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가 모의논술을 실시하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 학교별 입학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면 좋습니다. 논술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진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교수진이 직접 해당 학생의 답안을 평가하고 첨삭 결과까지 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 논술 수험생들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크게 최초, 실질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초 경쟁률은 다들 흔히 아시는 원서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의 수로 집계하는 경쟁률입니다. 중요한 건 실질 경쟁률인데요. 이건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입니다. 대부분 논술 전형이 경쟁률 과열이라고 알고 계실 테지만 실질 경쟁률은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초 경쟁률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내가 수능을 더 잘 봤을 때 수시 납치가 되면 어쩌나에 대한 우려로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성적 반영 없이 논술만으로 평가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기도 합니다. 최저학과를 제외하면 평균적인 논술의 최초 경쟁률은 40에서 60대 1로 기록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의 진행 과정입니다. 논술 전형은 크게 수시 원서 접수 후에 수능 전, 후에 나누어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학교별 논술고사 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 주말에 시행되기 때문에 멘티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이 수능 전, 수능 후 언제 실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논술고사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능 전에는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의 학교가 논술을 진행하고 수능 직후 그리고 11월 4주차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대 등 가장 많은 대학들의 논술 전형이 실시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의 계열별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의 계열은 크게 인문, 자연, 세부적으로는 언어, 사회, 수리, 과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문 계열 논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논술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주어진 제시문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언어 논술의 제시문은 문학, 비문학뿐만 아니라 영어 지문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인문계열 논술의 모집 단위, 즉 모집 대상 학과는 주로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이며 논제는 주로 비교, 평가, 추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계열별 논제 예시가 궁금하신 멘토님께서는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 질문 시간에 자유롭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인문 논술에는 언어 논술 외에도 사회계열 논술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 논술 그리고 수리 논술을 더한 형식으로 주로 인문 논술 2문항 그리고 수리 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 논술에는 그래프나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상경계열, 경영경제대학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논술인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리 논술은 수학교과에서 출제된 문제의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논술 계열입니다. 수리 논술은 주로 수학, 상하,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 등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교과에서 출제되고 범위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입학처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 논술입니다. 과학 논술은 주로 문제의 측정값이나 실험 결과를 알려주고 그 자료나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제시문과의 통합적인 논리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는 논술 계열인데요.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 논술이 있으며 응시 과목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선택 과목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논술 전형에서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연세대 학교처럼 논술 성적 100%로 선발하는 학교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논술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그리고 때에 따라 비교과 영역도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는 학생 생활기록부 성적, 즉 내신을 환산한 점수를 반영하고 비교과 영역에서는 주로 출결 상황을 반영합니다.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경희대학교의 2023 논술 전형 교과 등급 분포 자료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평균적으로 3점대에서 4점대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입학했고, 인문 계열에서는 특히 의상학과의 경우 5등급 초반의 학생, 자연 계열에서는 기계공학과나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의 경우 5등급 중반 학생들까지도 합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의 장점 중 하나인 내신의 영향이 다른 전형보다 비교적 적다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이유는 내신 환산 점수 차이가 적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의 내신 환산 점수를 예시로 보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환산 점수 차이는 불과 0.4점이고
이화여자대학교 또한 1등급에서 4등급 사이 유의급간에서는 차이가 1.4점이기 때문에 내신이 낮더라도 논술 점수로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5, 그리고 3합 6이 가장 흔하고 인문 자연에서 수학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경희대와 같은 학교도 있지만 주로 탐구 과목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중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연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멘티들에게 멘토들이 전해주면 좋을 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 멘티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글쓰기를 자신 있어 하는 학생 또는 싫어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인문 논술에 도전해보기 좋습니다. 논술은 글을 잘 쓰는 학생만 지원하는 전형은 절대 아니지만 문장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능력이 좋아야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은 학생, 즉 문해력이 좋은 학생이라면 유리합니다. 인문 논술뿐만 아니라 자연 논술도 제시문을 이해하는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연습 자체가 많이 되지 않은 멘티의 경우에는 준비에 더 많은 능력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망하는 학교나 학과의 적정 내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을 가진 멘티의 경우 교과나 종합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을 추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논술을 아예 처음 배우는 멘티가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토로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주면 좋을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멘티에게는 일단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논술 기출문제나 당해년도 논술 가이드북이 있다면 기출문제 최소 3개년 그리고 모의논술 문제부터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자신이 그 학교의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했는지 비교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멘티를 만난 것이 고3의 4월에서 6월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 논술을 신청해서 응시하는 것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로 비슷한 주차 주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원서 지원 시 면밀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부 성적 없이 논술 성적만으로 선발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의 경우 논술 전형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멘티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의 경우 최초 경쟁률과 함께 실질 경쟁률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시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의 논술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 최초 경쟁률 56.1대 1에서 실질 경쟁률은 3.8대 1로 약 14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경쟁률뿐만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 등을 반영한 실질 경쟁률까지 확인하고 지원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지방에서 서울에 위치한 대학으로 진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본가가 어디인지, 지방 학과의 취업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 것이 후회도 없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멘티 분들께 너무 주변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본인 나름대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여기 답변이 적혀 있듯이 자기소개서는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모두 자소서가 폐지되었고 만약 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등에 지원하는 멘티분들이 있다면 거기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질문 답변 드리기 시작할 건데요. 질문 답변 드리기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시간이 거의 오후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하였을 때 1시간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혹시 뒤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 불가피하신 분들은 나가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으실 수 없을 뿐더러 사전 질문 링크에 답변을 해주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지금 질문 또는 이따가 질문이 끝나신 후에 이제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인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수료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답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에서의 질문인데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한지를 이제 물어본다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일단 우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공 적합성에 적합한지 또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서 어느 과목들을 배우는지를 알고 그 과목과 관련된 과목들을 먼저 선택을 해서 수강하는 것을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학생이 뚜렷한 진로가 없다거나 이제 뭐 경영학과 같은 포괄적인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아까 제가 앞서서 발표를 할 때 언급 드린 것처럼 어 학생의 내신 성적 분포나 목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을 안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안 하고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높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멘티들에게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시 보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시 전형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면접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궁금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접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면 이제 인적성 질문 등이 있을 텐데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나 전공과 관련해서 이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진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더 자세한 질문들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들을 이 활동을 하였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기본적인 활동 활동을 묻는 질문들이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있어 어떤 점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 22, 23학년도 입시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넓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이 개설되지 못했던 과목들을 개설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 유리해지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해지고 또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기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작년에 비해 올해 학종 전형의 등급 컷이 더 낮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를 치른 멘토들은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각 학교의 전형의 변화가 작년에 비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 또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등급 컷의 변동이 꽤 있는 그래서 작년과 이제 입학 전형이나 입시 모집 요강이 많이 변화했다면 그 예측을 쉽사리 하기 힘든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비해 컷이 낮아질까요? 라는 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이제 작년과 비슷한 전형 체제를 유지한 학교라면 아마도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적용한 학교라면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완화가 되냐? 아니면 더 빡세지냐?
이 두 개의 경우에 따라서도 아마 등급 컷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활기록과 성적 중에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한 답변이 무엇일까요? 라는 답변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과의 여러 부분도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고 대학교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교과 전형을 비롯하여 이 수시 전형이라는 큰 틀로 묶여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내신 성적, 즉 학교에서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이에 따른 평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요소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학생 생활기록부 안에 기재된 내신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종합에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생활기록부 항목 중 일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만을 평가에 반영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외에도 사전 질문 폼에 약 5개에서 6개 정도의 질문이 위와 같은 질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 질문을 한 번에 답변 드리고 이제 그 사전 질문의 답변들을 모두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질문이 지금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인재개발 프로그램 수료로는 인정이 되고 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된 것이니 이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 기록부 중 독서, 또 수상 경력, 그다음 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되기도 하고 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전형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 관련 사전 질문 답변입니다. 말프 멘토로서 논술 전형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신 멘토님이 계신데요. 논술 전형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인원 변동입니다. 동덕여대 등이 논술 전형을 아예 신설했고,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 전형을 아예 폐지해버린 것이 가장 큰 인원 변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논술에서 이슈가 됐던 거 몇 가지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대학이 뭐 건국대, 동국대, 성신여대, 인문 등 11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올해부터 학생부를 아예 평가 요소에서 제외해버린 경희대, 이화여대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려대 논술 또한 내년 입시인 2025학년도에 부활하며 4합8이라는 최저학력 기준과 함께 전체 선발 인원의 약 8%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준비 방법, 그중에서 글을 쓸 때 특별히 신경 쓰는 점, 그리고 연습 기간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아리멘토님의 답변을 대독을 해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대비하는 방법은 학교의 논술 가이드북에 실려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채점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 밖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도 논술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을 포함하되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한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습 기간에 대해서는 정말 상대적인 부분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인재개발부에서 수집한 사례로는 고3 8월부터 3개월간 논술 준비해서 인문계열 논술에 합격하신 분도 계셨고, 고3 1월부터 준비했지만 불합격하신 분도 계셨고, 별다른 준비 없이 수능 수학 공부만으로 자연계열 논술에 합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리멘토님의 답변이었고, 제 사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글을 쓸 때 특별히 신경 쓰는 점, 이 경우는
논술 채점 기준을 많이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시문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답변에다가 차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제시문에서 썼던 단어를 아예 바꿔서 본인만의 표현으로 특별하게 서술하는 걸 좋아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준비했을 때 그렇다는 점을 느꼈고요. 그래서 채점 기준 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 같은 거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현장 질문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줌 채팅으로 카카오톡보다는 지금 저희가 모두 볼 수 있게 수신자는 모두로 해주셔서 줌 채팅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재민 멘토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준호 멘토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재민 멘토님께서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 생긴다면 졸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학생은 추가 학기를 다녀야 하는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학점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하지 못하면 졸업은 불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3년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 추가 학기를 다녀서 고등학교 임에도 학점수를 채워서 졸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다른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다은 멘토님이 현장 질문 채팅으로 주셨는데요. 멘티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심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특히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제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확답 드리기도 어렵고 또 학생 생활기록부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정답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진로가 워낙 확고하고 구체적일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저는 더 많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약에 그 학생이 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특정 학과에 진학을 해야 한다. 근데 그 특정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 과목들에서는 오히려 그 과목의 전공 적합성을 살려 교과와 관련된 심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원서를 작성을 할 때 지리교육과와 초등교육과 이제 두 학과를 노리고 수시 원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그래서 지리 과목에서는 제가 교육과 관련한 걸 언급하기보다 지리와 관련한 심화 전공 지식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였고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과 관련한 진로 관련 지식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10시 15분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니까 채팅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 김세은 멘토님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오늘 입시 세미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얻어가는 게 많은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 김준호 그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PPT 중에서 그 면접에 관한 준비를 하실 때 희망 대학을 제일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PPT 찾는 동안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요. 네, PPT, 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네, 여기인데,
다른 학교 기출이나 비슷한 문제들을 먼저 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각 대학교별로 연도별로 기출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저는 최근 거의 기출을 보고 이 학교의 기출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 학교와 비슷한 학교들을 먼저 풀어 보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대학교의 기출을 먼저 풀어 버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재시문 면접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올라갔을 때 본인이 실제로 진짜 준비하는 대학교의 재시문은 이미 봐버린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재시문 면접 직전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실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실제로 이제 다른 학교 기출들로 연습을 거친 후에 그다음에 준비하는 대학교 기출은 맨 마지막에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대학교 기출을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풀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중에 두세 개 정도는 사실 먼저 풀어보셔야 하는 게 준비하는 대학교 기출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는 파악을 미리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걸로 두세 개 정도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들이나 비슷한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대학교 기출을 푸시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10시 17분 될 때까지 질문 기다렸다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시 입시 세미나의 모든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수시 전형에 대한 이해에 저희의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시 세미나 종료 후에 사후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기한 내에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 또는 여기 있는 수시 세미나 팀원분들께 연락 주시면 끝까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인재개발부 수시 세미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